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러면 아무도 여론조사 안 하면 TV 토론 안 하네? 아니 뭐 여야도 안 해버리고 신문사 마음대로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언론사에 끌려갑니까? 언론사들이 이재명도 안 듣고 윤석열도 안 듣는다면 그러면 토론 후보 토론은 없는 겁니까? 이게 규정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약관에 일어났어요. 언론사 재량에 맡긴다. 후보를 넣고 안 넣고는 언론사 입맛에 맡긴다. 그러면 언론사에 돈보따리 들고 가야 됩니까? 언론사에 돈보따리 들고 가야 대통령 됩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 선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대한민국 5%로 나온 사람은 TV 돈을 나올 수 있다 이래놓고 여론조사는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한다. 거기에 빼고 안 빼고도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언론사가 허경영만 다 빼라고 지시해. 위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와대 무슨 정무수석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야 언론사 그 허경영 좀 다 빼. 이렇게 지시하면은 그 전부 따라갑니까? 그럼 그 사람 못 나가네. 무슨 말인지 알죠? 맞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을 보자는 정무수석 정도면 그런 거를 좀 못하게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해야지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셨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중앙선관위가 지금 이런 21세기에 이런 유튜버가 팽팽히 살아있는데 어디서 감히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그따위 법을 만듭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합니까? 아니 선거하기도 바쁜데 소송까지 하고 있으면은 선거 끝나면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권력 잡은 자가 야 저 소송한다면 허경영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국민이 소송하기 전에 공정한 선거법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야 5% 나온 사람은 TV 토론할 수 있어. 근데 그 5%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니까 신문사,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토론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람 넣고 빼고는 자기들 마음대로야. 이러면 공정한 선거가 될까요?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여론조사에 넣어줘야 됩니다. 뭐 이러든지.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넣지 말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야는 왜 넣습니까? 그러면 무서워서 넣습니까? 그러면 여야를 빼버렸다. 그러면 TV 토론 못하겠네. 그러면 신문사들의 중앙선관위나 국가기업이 개인의 사적 기업에 끌려다닙니까? 어떻게 공적 집단이 사적 집단에 끌려다니면서 여론조사에 기대입니까? 이거 보세요. 여론조사를 하려면은 공적 집단이 주도를 하든지 자 언론사가 여론조사 마음대로 해라 좋다 누구 넣고 빼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2월 중순에 선관위가 주재하는 여론조사 한 번이 있다. 거기서 5% 이상이 결정된다. 이러면은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중앙선관위는 도둑놈들한테 여론조사를 맡겨놓고 너가 도둑놈들 입맛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5%가 나왔니 안 나왔니 허경영이가 6% 나왔는데 5.7% 나왔는데도 빼버려.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TV 토론에서 빼버리고 그러면 그 TV 토론에 그것이 정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펜앤 마이크에 나가서 내가 토론한 적 있죠. 예, 그 우리나라 최고의 1위의 유튜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1위의 유튜버가 지금은 또 뭐 가로세로가 1위가 됐나? 시청자 면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그런 펜앤 마이크 같은 권위 있는 그리고 상당히 중도적으로 나는 보는데 그런 유튜버에서 내 토론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야 중앙선관위에 각 언론사가 이거는 불공정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정하다고 봅니까? 아니 언론사에 도둑놈들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놨는 게 낫지. 그 도둑놈들이 결정한 걸 갖다가 정부가 그걸 기대요? 그래서 그걸 공정하게 너 하지 않잖아. 벌써부터 허경영을 빼잖아. 그럼 여론조사를 그걸 믿고 정부가 규정을 그렇게 정해요? 아니 선관위는 무슨 결정권이 없고 언론조사가 5%에 대한 결정권이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언론조사는 의무적으로 적어도 1% 이상 되는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언론조사가 누굴 빼고 누구를 저거 마음대로야. 그런데 거기서 5% 나와야 돼. 그러면 경기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는 달리기를 시험해 보일 수가 없잖아. 내가 펜 앤 마이크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펜앤마이크 측에 답변을 함께 주셨고요. 내가 펜 앤 마이크를 향해서 상의하는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펜 앤 마이크 기자님이 오신 거 뭐 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중하고 또 나를 펜 앤 마이크가 우리나라의 언론에 미친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지 펜 앤 마이크에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펜앤마이크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앞에 일어나 모자 쓰신 기자분, 네,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인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마이크 있는데. 네, 펜앤마이크에서 이번 주부터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좀 법을 줬고요. 네, 말씀하시죠. 네. 크게 좀 말씀하시죠. 예. 네. 밑에 거 누르시고요.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죠. 예. 네. 경기 데일리 박희희 기자입니다. 예. 오늘 허경영 후보님이 정말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공정하지 못한 언론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슬퍼를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 이해갑니다. 또 아울러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언론에는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사실에 의해서 진실을 보도해야지 편향되게 보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장 큰 파도가 뭐냐? 청년 실업 문제와 저출산 문제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나라가 앞으로 2500년도 되면 네, 2300년도 예, 되면 네, 예. 나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대 질문을 좀 많이 0.83명이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지난해 대답하겠고, 네. 그 다음에는 0.83명인데요. 지난해는 0.7명대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 좀 발표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우리 인구 문제를 30년 전에 제가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5천만 원, 30년 전에는 애기 낳으면 3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결혼하면 1억. 이걸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신병자로 몰렸죠. 사기꾼으로. 저 무슨 돈으로 1억을 주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인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인구가 앞으로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통일을 하고 러시아로 진출하고 북한으로 진출하고 몽골로 중국으로 진출해서 우리가 다민족 국가로 다시 태어날 때만 우리 인구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토종 한민족은 이제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다 없어지죠. 한 50년 있으면 거의 다 대학교 갈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3,80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는 지금 노인 10명에 어린애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애 10명에 노인 1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어린애 1명에 노인이 10명이 됐는데 조금 더 가면 2020년 30년 되면은 노인 50명에 어린애 하나가 태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노인 50명에 어린애 하나가 태어나면은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점점 그 내년부터는 노인 20명의 어린애 하나, 다음에는 노인 30명의 어린애 하나, 점점 아기 낳는 사람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이 제일 심각한데 이런 정부 관계자들은 그때 내가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애 낳으면 3천만 원 준다고 할 때 정관 수술을 했어요. 예비군 훈련 가서 아기를 못 낳도록 정관, 우리 옛날 말로 불화를 깐다고 그러죠. 그 정관 수술에서 애 못 낳게 불임 수술을 받은 남자들은 훈련 안 받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정관 수술을 하는 거야. 영원히 불구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인구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 강요들이 그 당시에 나는 인구를 늘리자, 앞으로 위험하다 그러는데 정관 수술을 권장합니까? 정말로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정치인들한테 나라 맡길 수 없습니다. 또 맡기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반이에요. 이거보다 100배 더 못 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험이라도 해약해서 금년은 넘기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 통제로 해서 넘겼지만 내년 돼 보세요. 금년 대통령 선거 이후는 점점 어려워지다가 내년 한번 돼 보세요. 엄청 그때는 허경영 생각이 날 겁니다. 아이고 그 허경영 찍어서 가족 수대로 하면 한 5억이 들어오는데 그거 5억 받지 괜히 그런 미친놈 찍어가지고 4개월 만에 또 쫓겨났네.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국민들 깍대기 뺏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자들입니다. 나는 예산을 70% 줄여서 주겠다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야. 그런데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예산을 줄여서 주겠다는 말 절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산에 자기들 쓸 건 다 쓰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 예산, 뭐 예산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둑놈이죠, 도둑놈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뭘 주겠다고 그래도 말이 맞아요. 나 대통령 월급 안 받습니다. 판공비 400억 내 돈 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밥 먹는 거 내 쌀 갖다가 내 가스 가지고 내가 밥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돈 씁니까? 안 씁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입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예산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이거를 70% 줄여서 국민한테 주겠다는 사람한테 포퓰리즘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관료들 잘 살았죠. 아주 흥청망청 해외여행, 시의원, 구의원만 돼도 해외여행들을 쓰고 국가 돈을 무슨 물서듯이 쓰고 다니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여유있게 써서는 우리 국민은 거지 됩니다. 네, 인구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함께 들었는데요. 자, 이제 기자회견을 여기서 일단 형식을 좀 줬고요. 어차피 정책을 토론 발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혹은 관심이 있는 분야에 관해서 저희가 모두 8개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끝으로 여성 기자분께 드리고 바로 정책 토론으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경영 총재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딱 들어왔더니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말인데요. 사실 근데 제가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그 정책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이 뭐 할 때 1억 주고 결혼할 때 얼마 주고 자녀날 때 얼마 주고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되게 많이 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듣는 국민으로서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재원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남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강남역을 지나갔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거기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백신 패스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거기 서서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지금 아마 중앙선관위가 주축을 해서 부정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월 9일 대선에 아마도 부정선거가 있겠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질병청 통계를 보니까 벌써 백신으로 최근에 1,800명이 죽은 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안 걸리겠다고 백신을 맞고 있는데 지금 백신을 맞는 수가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중병증이 있어서 말한 거 핸드폰에 질문이 거의 다 아니 다 됐습니다. 질문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그 백신 패스를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실제 자유를 빼앗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묘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잠깐만 첫 좀 번째 보세요. 한계. 제일 첫 번째 한계. 1억에 관한 그 예산 마련 방안부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정책 토론은 다 모든 게 나가거든요. 순서대로. 그래, 몇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남아 돌아갑니다. 아까 말했죠? 국가 예산이 이명박 때 240조, 박근혜 때 380조, 또 이 문재인 때 610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1000조 정도 됩니다. 국가 예산이 1000조 정도 되는데 70%를 아끼면은 700조입니다. 700조. 물론 처음부터 700조는 안 되죠. 중반부에 보면 1000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 커지고 우리 GDP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10만 불 되는 기간이 짧아요. 임기 내에 10만 불까지 올려서 세계 경제 1위 국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를 전략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약하는 국민배당금이나 결혼하면 3억 주는 거나 이런 거는 식은 중묵이에요. 예산이 눈앞에 보이잖아. 뭐가 전략돼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6가지 세금을 짧게 몇 가지로 통합해버립니다. 그래버리면 세수가 한 100조가 늘어납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벌금제를 바꿨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로 바꾸면 연간 100조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건희, 이재용 정도를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벌금 5천억, 벌금 1조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절대 유명한 기업인은 감옥에 넣음으로써 국가가 피해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국가가 말하자면 그 기업에도 피해가 가지만 국가에도 피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토종기업들은 우리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토종기업을 만든 사람의 공로는 인정 안 하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리고, 이런 무슨 파쇼적인 행위는 대한민국을 같이 망하자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그냥 잘못하게 있으면 벌금으로 내. 이렇게 해서 재산비례 벌금, 택배기사, 택시기사는 벌금이 한 건당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교통위반 한 건에 1,000,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은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비례 벌금을 때려버리면 사회가 굉장히 질서가 정연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국가의 세금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주난장 먹고 어디 가서 주정 한번 부리면 1억은 내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택배기사가 생활비도 안 돼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차 좀 세웠다고. 자, 주차료만 10만원.
이거 그 주차 요금 위반한 것만 가져도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도대체가 이런 식의 모든 사회제도는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아 돌아갑니다. 재산비리 벌금제 거기서 또 100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재산세 안 받습니다. 국민들 양도소득세 안 받습니다. 영업하지 않는 가정집에 세금 안 매깁니다. 집에 멈춰있는 자동차에 세금 안 매겨요. 움직일 때 기름에 세금 매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상속세 폐지. 상속세 받다가 대한민국 기업 미국으로 다 넣어갑니다. 자식이 아버지 기업 받아가지고 상속세 내려고 주식 미국 사람한테 다 팔아요. 삼성그룹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중국이 가져갈 뻔했어요. 저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 다음 뭐가 없습니까? 양도소득세. 가정주부들이 집 가지고 재산 좀 늘려가는 그걸 국가가 싹싹 뺏어가면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서 가져가야 돼요. 사업하지 않고 집에 앉아서 집값 올라가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집값 좀 올라간 걸 싹 뺏어가. 그래서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이런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 폐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배당금을 주니까 최고의 좌파이고 상속세를 폐지하니까 최고의 우파입니다. 좌파 우파가 아닌 허파예요.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자 회견을 여기서 접고요. 3시 30분입니다. 저 유튜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정책 토론 5분 후에 현장을 좀 정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쪽 뒤에 계신 유튜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좀 이동을 하실 텐데 여러분께서 함께 배려하시고 지금 자리에 호환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 기자회견 중에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책 현안에 관해서 민생, 경제, 그다음에 사회 분야, 보건, 방역, 위기 안보, 사회 복지,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단락별로 해서 유연하게 정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셔서 질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지자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만 정숙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 저기 이 레드 라인을 좀 뺍시다. 아니 서 있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 그 토론 8개 정도를 이렇게 축약을 해서 간략하게 허경영 후보의 그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일로 이쪽으로 앞으로 와. 요거 좀 같이 협조 좀 해서 맞게 이쪽으로 오라고 주세요. 앞으로 조금만 더 공간이 좀 더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정책 토론이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함께 시간을 할당해서 진행하는 기호는 보다 많은 그 방송 관계자, 특히 유튜버 여러분들에게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여러 제안의 정책을 유연하게 소개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질문 형식을 취해서 1대1로 함께해서 우리 민생, 경제, 복지, 외교, 안보 그리고 재원 마련까지 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질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경영 후보께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포괄적으로 많이 답도 주셨고 나름대로 또
함께 이 자리의 중요성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번외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허경영 후보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시대 정신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빨리 결혼시키고 취업시키고 대한민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 없이 살아가는 이런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시대정신.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층에 대한 일자리 소외 여러 가지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의 이유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죠. 아무래도 1억입니다. 1억. 자, 1억을 지급한다는 거, 국민들이 과연 이게 합당한 소리인가 의아해했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또 예산 집행에 쏠림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거에 관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7분 정도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을 여러분들에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주면은 3,400조가 일단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2번 합니다. 처음에 2,000조,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있다가 2,000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을 주게 되는데 3,400조가 풀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경제 파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이 8,000조의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일본 엔화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금융 파이가 지금 너무 작아요. 이 금융 파이를 3,400조를 늘리면 그 중에 한 2,000조는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니까 은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1,400조 정도는 시중에 풀려요. 인플레 안 생깁니다. 약간의 인플레가 있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이나 에어플레이션이나 이런 플레이션과는 다릅니다. 인플레이션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프물에 숟가락으로 지금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근데 펌프는 작동 안 되고 우리 국민은 빚을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한 바가지 가져와서 다 부으면은 펌프물은 계속 나오죠. 그것은 돈이 풀린 만큼 경제가,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된다. 시장의 경제가 풀리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도 증가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부수적으로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푸는 것도 기술자가 풀어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9번의 경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 긴급 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재정 명령권입니다. 긴급 재정 명령. 그게 뭐냐? 사채 동결이었어. 사채 동결.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가 일어났지.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을 안 했으면 여러분은 은행 이자 벌린다다가 사채 이자 내다가 우리나라 경제에 절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모든 빚을 없애버린 거예요. 판박조치를. 제가 3,400조를 푸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에 똑같은 정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제일 잘한 것은 사채 동결, 긴급조치. 대통령 헌법 71조, 76조 1항에 대통령이 긴급재정 명령권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썼어요.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두 번째 썼습니다.
우리 역사에 뭡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금융실명제. 그거는 나라 망하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금융실명제는 즉각 폐지하고 부동산 실명제도 즉각 폐지합니다. 예.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 함께 좀 하고 있습니다. 1억의 그 재원 마련과 그로 인한 타장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에 관한 문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에게는 150만 원을 별도로 더 지급하겠다. 평생인데요. 네. 이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봐서 알지만은 우리나라 근로자 2천만 명의 근로자 중에서 2,400만 근로자 중에서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적자 안 나는 사람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천만 명 이상이 전부 적자예요. 그래서 월 150만이 나오면은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쫓겨나더라도 부부가 300이 나오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택자금 2억에다가 결혼하면 1억을 주니까 3억을 주니까 굉장히 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월 15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부 300만 원, 어머니 아버지가 440 이렇게 나오면은 자식들의 비용이 부모님한테 덜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식 하나를 바라보고 두 부모가 계시고 딸 하나를 바라보고 장인 장모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요양병원비만 400만 원이야. 근데 두 사람이 벌어봐야 애들 교육시켜야지, 부모님 부양해야지 생활이 안 돼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신용불량자, 금년에 신용불량자가 한 700만 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해결책은 천재적인 지도자, 예정된 지도자, 공약으로 30년간 삼삼정책으로 입증이 된 사람, 내 걸 모든 정치인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봐도 이미 미래를 꿰뚫어보고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저출산. 그것이 30년 전에 미쳤다는 소리. 저 사기꾼 같은 놈 1억을 무슨 돈으로 주냐? 국민한테 왜 사기치냐? 내가 사기꾼입니까? 아닙니다. 사기꾼은 대통령에 못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에 마치 율곡이가 10만 양백론을, 아니 평화로운 시기에 저놈이 왜 군대를 만들려고 저 미친놈이 어디 있냐, 저 율곡이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 아니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일본놈이 쳐들어와. 그렇지만 임진년에 쳐들어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저출산을 손이 높일 때 저는 사기꾼 1억을 무슨 돈으로 준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냐. 맞죠? 네. 이번에는 그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 4차 혁명에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중소기업까지 노조의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치인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빚 해결만한 정치인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의 빚 싹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정규직을 고집하죠? 비정규직을 80% 만들어요. 그래서 연 4일 근무로 바꾼다고 그랬죠? 근데 이러 합니다. 시간제로 하니까 직장이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용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사람은 자주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시대, 서양처럼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시대를 만들어서 고용이 자유롭고 직장인 이 직장 저 직장을 얼마든지 올마다며도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무 시간은 적고 수입은 늘고 실업자는 100% 없어지고 자신 있습니다. 또 러시아로 북한으로 진출하면서 엄청난 고용이 늘어납니다. 네, 일자리 쉐어 등등에 관련된 그 연장선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지금 윤석열 후보 야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여측인 이재명 후보는 준속,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더 보완 필요하다, 강조가 필요하다 하는데 이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가부 폐지도 제가 여가부가 만들어지자마자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고 여가부를 결혼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가부를 폐지하고 결혼부를 신설해서 우리는 결혼 못하는 청년들 또 여성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하면 우리는 앞으로 인구 절벽에 부닥친다. 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그 결혼부 안에 뭐 여성부, 남성부, 청년부, 유아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가부만 별도로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폐지돼야 되고 여성을 마치 약자로 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 가정보다 이거는 제가 폐지한다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또 여야 후보가 그런 걸 모방했죠. 저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는 텔레비 안 내주니까 마치 그 사람이 최초로 이야기한 줄 알아. 그대로 내 걸 모방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후보도 그래요. 국민들 월급 주겠다. 200만 원. 그 내가 200만 원 준다는 공약을 옛날에 해가지고 특허 내놨습니다. 지식 특허 내놨죠? 거기에 엄연히 있는데 나라에 돈이 없느냐 도둑놈이 많다는 말은 내 말을 할 때 이재명 후보가 허경영 씨가 이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가부 폐지한다거나 군인들 200만 원씩 월급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허경영이 한 말이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남의 특허권을 침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내 공약을 그냥 내가 청소년들 2030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내 거를 송두리째 여야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막아놓고 왜 진짜가 나타나면 짝퉁들이 들통나니까 진짜가 텔레비 나오면 이거 끝장이다 이거. 호경이가 텔레비 나와서 1억 주겠다. 원래 150만 원 주겠다. 결혼하는데 3억 주겠다. 뭐 애 낳으면 5천만 원 이러면 그냥 짝퉁들은 전부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간이 그 사람들은 콩할 만해요. 지금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간이 콩할 만해. 왜? 민간방송 거기 무슨 방송이었죠? 시사링크 TV에서 그 여론조사 했죠? 그 허경영 24%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4% 차이더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민간 유튜버 방송들이 여론조사 한 거 아닙니까? 제 여론조사 어떤 데는 24% 나오고 지금 현재 신문사들이 하는 거는 5.6% 나오고 뭐 그러죠? 실제 내 피부로 느끼는 여론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절대 후보들의 가족이나 후보들의 아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정책만 주장하는데 내 정책을 도둑질 해놓고 방송에 못 나오겠다 해요. 그러면 진짜가 나타나면 짝퉁들이 들통나는 겁니까? 그래서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다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TV 토론을 할 경우 또 여론조사를 각 신문에 넣어줄 경우 감당이 안 되거든. 감당이. 국민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압니까? 허경영 후보가 텔레비 토론에 한번 나오는 거 보고 싶다. 이게 대세예요. 허경영 후보가 TV에 한번 나오면 이상스럽게 시청률이 몇 배가 올라가는 거. 시청률 허경영 별명이 시청률입니다. 지금 허경영을 이야기하고 시청률 보면 그 허경영. 그러면 왜 시청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어느 방송이든 허경영만 나갔다면 시청률이 몇 배가 뛰어요. 그건 내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열광해서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게 만들고 심장이 콩닥콩닥 간이 콩할 만해 있겠죠. 네, 저는 간이 바위만 해요. 네.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까? 네. 그만한 걸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여러분의 질문에 갖추고 있지 않은 게 없어요. 예.
지금 유튜브 접속의 수가 또 그만큼의 관심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시대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OECD 국가 중에 유럽들이나 평균 준 것이 9천만 원입니다. 평균 코로나 때문에 업주들한테 준 게 9천만 원에서 1억인데 나는 1억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야 후보는 우리 한국은 1,000만 원, 500만 원 수준에 거쳤어요. 10분의 1. 그게 자영업자들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또 종업원들 두 사람 월급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자영업자인데 진퇴양난. 나가 앞으로 계속 장사를 하면 더 빚을 지고 장사를 안 하면 거지가 돼요. 빚쟁이가 달라 들어가죠. 왜? 뭐 권리금부터 피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서면 죽는 거야. 가족은 거기다 목을 메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라 뭐 해라 장사 안 돼요. 이런 진퇴양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절대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1억을 주자는 겁니다. 1억을 주면은 18세부터 1억을 주면은 보통 가장이 몇 억이 들어와요. 자기 아내, 와이프, 아들, 딸 한 4억은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벗어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 본 거 메꿔질 수 있어요. 그거를 뭐 이 장사 얼마 손해배서 너 얼마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눈에 안 보이게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손님이 없어서 손해보는 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이 어려우니까 우리 수출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하고 있으니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일정 부분 국민에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동안 진 빚을 2,000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약 1,900조 됩니다. 이걸 내가 해결해 줘야 1년에 100조의 이자가 안 나갑니다. 이 1년에 100조의 이자가 나가는데 일본은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과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코로나 전국인데다가 이자는 내야 돼. 1년에 100조를. 그러면 이 1년에 100조가 안 나가고 시장으로 한번 들어간다고 보세요. 갚아버리고 2,000조를 갚아버리고 이자를 안 내고 그것이 시장에 100조가 매년 투입되면 경제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돈이 투입된 이후에 경제 이 빵이 커지는 걸 몰라요. 이 경제 파이가 커지면서 거기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또 이익이 나와요. 그 코로나 자영업자 희생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좀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가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로 되고 있는데 여야 후보들 모두 엇갈린 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를 비롯한 문제 등등 포함해서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이야기했죠. 안보는 안보로 풀 수가 없어요. 안보는 경제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 삼성그룹을 컨트롤하고 박 대통령한테 경제적인 자문을 말씀드릴 때 제가 하는 말에 다 탐복했습니다. 탐복의 국에다 성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보는 경제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2,000조를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들이 안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를 1,000번 만번 증가하고 강화시켜도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사일은 옛날 미사일이 아닙니다. 연동형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 오다가 방향을 지 맘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드가 쏘면 옛날에는 맞출 수 있었는데 신형 무기에는 사드가 소용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사드를 아무리 늘려놔 봐야 인천공항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비행기 인천공항이 폐쇄돼 버리면 우리는 해외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고립되죠. 근데 그 인천공항이 북한하고 붙어 있어서 사드가 1,000대 10,000대가 있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떴다면 떨어져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대구 지역에 대구 대전 지역에 대형 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공항을. 또 부산 가덕도에 대형 국제공항을 만들어놔야 돼요. 또 광주 지역에 대형 국제공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전시를 위해서 이 5개 세계적인 대공항을 왜 한반도에 많이 만들어야 되냐? 사드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대전권에. 그러면 이 사드가 올라가서 막으면 그 뒤쪽에 공항들이 있어야 돼요. 그 유사시에 우리는 공항이 폐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 체제에 공항 체계를 갖추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과의 안보 문제로 경쟁하지 않겠다. 우리는 북한이 경제가 증가할 수 있도록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북한 경제가 점점점 우리가 40대 1인데 독일처럼 동독 서독처럼 3대 1 정도는 돼야 남북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40대 1 이럴 때는 이팡사팡으로 전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점점 원산항을 빌리고 청진항을 빌리고 나진항을 빌리고 선봉을 빌려서 북한과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는 교류하지 않습니다. 어떤 협상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남북 연방이니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정치적 협상은 없고 다만 경제적 협상. 누구 나라를 원산을 이만큼 개발해 주겠다. 홍콩을 만들어 주겠다. 거기서 세금 받아라. 또 예, 경제적인 무게 중심의 이동으로 안보의 새로운 균형감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신선한 그런 답변을. 또 유엔 본부를 판문점을 가져옴으로써 내가 30년 전에 주장한 거예요. 유엔 본부를 판문점 가져오는 게 제일 쉬워요. 그걸 가지고 옴으로써 유엔 부담금이 한민족이 그 돈을 쓰게 됩니다. 그 돈이 또 유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을 가지고 있는 한 전 세계가 유엔 부담금을 안 냅니다. 너가 그냥 우리한테 원조도 안 주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걸 내냐 이러니까 한국이 유엔 본부를 가지고 있으면 강대국들이 내야 됩니다. 프랑스도 내고 영국도 내고 미국도 내고 러시아도 내고 유엔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 우리나라 예산보다 만 몇 배가 거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국제관계 일을 할 수가 있고 유엔이 있음으로써 남북 전쟁 위협은 사라집니다. 이래서 무슨 사드로만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기존 미군이 늘리든 말든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나서서 사드를 전개할 때 이거는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중국과 인연이 돼 있어요. 이것을 소중히 생각해서 무기를 늘려서 안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이 압도적인 세계적인 핵무기 군사 국가예요. 그 우리가 무기로서 북한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기를 든 자는 달래야 돼요. 달래면서 칼을 입은 강도를 만났을 때 달라듭니까? 달래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 가져가라. 이게 북한 경제를 우리가 살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안보는 경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출산율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을 먼저 좀 언급한 적이 있으십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얘기를 주창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출산율에 관련돼서 일찍부터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돼서 1948년에 58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58년 개띠예요. 이 58년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그 나라 인구가 적정선을 유지하려면은 항상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58년 베이비붐이 있으면 7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9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요. 201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5천만 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58년만 베이비붐이 있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78년 베이비붐 없어요. 98년 베이비붐 없어요. 2018년 베이비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나라 없애는 애국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인구 없어지든 걱정 안 하죠. 예.
정말 어린애 10명의 노인이 하나 있던 시절은 온 동네 꼬마들이 뛰어다녔어요. 지금 초등학교 3,800개가 없어졌는데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때 이미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이병철 회장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미리미리 뭐 한 것을 굉장히 감동을 받아 했어요. 새마을운동도 내가 이야기할 때 자조, 건면, 협동이 힘력자를 7개 넣었습니다. 6개. 힘력자 6개. 자조, 조자에 돌조자에 힘력자. 건면에 힘력자 2개. 건에 하나, 면에 하나. 협동, 협동에 힘력자가 3개. 6개죠? 6일 일하고 하루 놀자. 협자에 오면 10십자가 하나 있어요. 10십자. 그건 휴일이다.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그건 노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글자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조, 건면, 협동.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야, 저거 참 자네 말이야. 그러니까 자네 그러면 4.27 운동을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도박 운동입니다. 도박하자는 거예요. 왜? 해도 머리 굴려야 돼. 그러니까 4.27니까 해도 머리 굴리는 게 뭡니까? 핸드 손으로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도박이야. 하트, 심장, 화딱지 나면 그냥 화투판을 찢어 엎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감정 노름이야. 하트. 아니 이 4H가 나라 망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박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런 4H 운동을 해서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뜯어보십시다. 그래 자조, 건면, 협동을 해서 힘력자 6개, 6일 일하고 10십자 하루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 이런 거 가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부시를 만났는데 부시를 안 만났대요. 명함모자 백승학 회장과 같이 비행기 타고 부시 파티장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만났어요. 그 사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저 사람 부시 안 만났어. 거짓말을 했어. 이번에 트럼프 만났는데 트럼프가 안 만났대. 그 사진이 가짜래요. 진짜 사진이. 5월 5일날 2018년 5월 5일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서서 사진 찍고 가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이병철 회장은 내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우리 학교의 1회생이고 나는 38회 나하고 38년 차이죠. 그런데 위 회장님이 내보다 38살이 많지만은 어쨌든 그 이 회장님이 내 초등학교 동기고 내 집안의 이 회장님이 누님이 우리 숙모님이에요. 그러면 이 회장님이 누님이 왜 우리 숙모님으로 왔느냐? 이 회장님이 자기 있는 동네는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우리 숙모님 집에 와서 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 수성국민학교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은 여태까지 학교 다녔지만 졸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초등학교 3년 중퇴, 수성초등학교 중퇴, 또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일본 와세다 대학 중퇴. 이렇게 모든 학교를 중퇴를 했지만 그래도 대단한 기업인이죠. 지략가고. 그래서 이 회장님은 와세다 대학도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귀국했어요. 그래서 그걸 중퇴를 하게 됐는데 그런 신분이지만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삼성을 키우는데 제가 조언을 많이 했죠. 박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는 아버지 말이지만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참 친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유엔본부 가져와야 된다. 또 BV 벨트 부산에서 브라드포스트까지 하버버스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박 대통령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떤 정치인도 맨날 여야 자기 후보 마누라 흉보는 거 맞지. 우리가 북으로 다시 올라가자. 뭐 중국으로 가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오물한 개구리 싸움을 하고 있어. 이런 정치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정권교체 말만 정권교체죠. 해보세요. 4개월 만에 또 대통령 선거 해야 돼. 그러면 국가 예산이 또 2조 단위가 들어가.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야 정권교체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다 거짓말 들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알겠습니까? 전부 개혁 못하고 독신 가정이 50%야.
혼자 사는 사람이 50%인데 거기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게 뭡니까? 결혼 못하고 50대 청년이 40대 청년이 거기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여야 정권 교체 그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네. 우리 현실의 관련된 얘기 함께 듣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제 문화 분야와 부동산, 특히 이제 관심 많이 모아준 두 분야에 관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세계적인 그런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만은 한류가 이 문화 산업으로 아주 크게 세계적으로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문화 산업 탈지우기 위해서 어떤 우리는 한민족 문화가 왜 세계에 먹히느냐면은 전 세계인들의 무의식 속에 한민족 문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탱고르족이 당군족이라고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탱고르족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한민족 탱고르족이 한족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인디안으로 퍼져 있죠. 뭐 우리 조상들이에요. 저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저기 잘 아시죠? 저기 저 한가리는 대한민국 할 때 한자입니다. 한가리예요. 그거 한국 사람들이 핏줄의 절반이고 머리가 검어요. 한가리. 우리가 거기까지 진출했어요. 한가리까지. 그러니까 이 탱고르족이 거기까지 진출해서 이 아시아 대륙 전체가 우리 한민족의 피가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를 가서 부르면 그 사람들이 한장을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옛날 조상들의 머릿속에 한국 사람들의 노래 소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문화가 들어있어요. 그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면 전 세계인이 춤을 춰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세계를 흔들던 민족이에요. 역사적. 그게 지금 이렇게 위축이 돼서 뭐 독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고 뭐 우리 저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마한을 바라본다. 대할 때 바라볼 때자 마한 만자 대마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 조선이 관리하는 지역이잖아요. 있는데 뺏겼지만 그런데 대려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도 수세에 몰려 있죠. 이런 형국이 돼가는 것은 우리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직 못 나와서 이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민족을 세계를 한민족이 나서 세계를 통일하고 한반도가 세계의 수도가 되게 반드시 만들어드리겠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부세, 상속세 이 폐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큰 소리를 내고 계신데 어떻게 한국의 부동산 문제 풀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예, 가정주부가 갑건세 내고 남편이 갑건세 내고 사업소득세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모은 게 주택입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모은 게 주택이에요. 잘 알겠어요. 그 주택이 가만히 있는데 그 주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데 세금을 거두는 것이 재산세죠. 그래서 중산층까지는 재산세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중산층까지. 왜냐? 월급 받아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집 사놨는데 그 돈도 벌지도 못하는 과부한테 재산세 내놔. 집에 압류가 들어와요. 경매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재산세는 자동차 보유세와 재산세는 폐지되어야 된다. 자동차는 탈 때 기름 넣으면 세금 나가고 그 다음에 주택은 그걸 임대를 낳거나 뭐 수입이 생긴다면 세금이 나와야죠. 가만히 있는 주택에는 세금이 없다. 그렇게 해서 주부들이 이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 재산이 물가만큼 좀 올라갔다 해서 그거를 양도세를 받아낸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주부가 그 집안의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이야. 그 늘려서 재산이 좀 늘면 또 사업을 하잖아. 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세를 받는다. 중산층한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수입이 없는 주부한테, 수입이 없는 퇴직한 공무원한테 우리가 세금을 거둔다. 주택세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헌법에 우리가 행복추구의 원칙, 민주주의 3대 원칙에 행복추구의 인간존엄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싸그리 전부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행복추구를 못하게, 인간존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공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평이 뭡니까? 사업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게 돼요. 가만히 있는 주택에 왜 세금을 내? 이게 민주주의 3대 원칙, 또 자본주의 3대 원칙이 있어요. 계약자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권은 자기 것입니다. 내 소유권에서 국가가 이익을 보면 안 돼.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을 국가가 야 인마 사용료 내놔, 세금 내놔 안 됩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송두리째 어긴 것이고 국민의 5대 권리, 창고권, 평등권, 창조권, 사회권, 자유권 이거 송두리째 다 뺏어가. 내 집 가지고 내가 장사 안 하고 그 내 집 그냥 놔뒀는데 왜 내 자유를 침해해? 세금 내놔라. 그래서 주택 문제뿐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말끔히 해결됩니다. 뭐냐? 모든 주택,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허경영이가 대통령 된 이후에 주택을 거래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 불만이 싹 없습니다. 물가 인상만큼만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누가 정하냐? 자기는 샀을 때 가격을 부동산에 딱 제시하면 부동산 주택 가격이 나와요. 3년 보유했네. 1년에 2%씩 6% 올랐네. 그것보다 6% 보태요. 그럼 그게 주택 가격이에요. 그 이상 거래하면 구속입니다. 그 이상 거래하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 인상률을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하나만 만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될까 안 될까? 안정이 되겠죠. 왜 이걸 안 만듭니까? 왜 부동산이 물가 인상을 앞서갑니까? 그러면 근로자는 언제 집 삽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은 그럼 맨날 그럼 남의 집만 쳐다봐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물가 인상률보다 주택값이 올라가면 집을 살리고 저축하는 사람을 걸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우리가 풍요소 빈곤,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 전통적 빈곤, 빈곤 5가지 빈곤이 있습니다. 4가지가. 이런 전통적 빈곤이나 절대적 빈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6.25 사변 조상들이 가난해서 그걸 박 대통령이 이런 절대적 빈곤과 전통적 빈곤 없애자! 이게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속 빈곤도 있어요. 남들은 풍요하게 잘 사는데 맨날 월급받아와야 빈털털. 동해점 와서 이 잘 사는 남 잘 사는 걸 쳐다보는데 나는 단칸방에 가가지고 고시방에 앉아가지고 수돗물도 화장실도 없어. 공동 화장실 가야 돼. 이런 불편함을 겪는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잠깐 볼까?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절대적 빈곤이나 전통적 빈곤이면 우리는 그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불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왜 집값이 내 월급 저축하는 것보다 빨리 올라갑니까? 왜 집값이 내 재산 날아나는 속도보다 빨리 올라갑니까? 이래서 앞으로 주택 가격은 자기가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매입한 가격은 인정해요. 양도세 안 받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된 후에 집을 사는 사람은 그 가격이 기준이 돼요. 물가 인상 이상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없게 법 하나만 딱 만들어버리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해결되죠? 네. 되죠? 네. 이거 왜 안 할까요? 바로 정치인들이 분당시를 만들고 일산시를 만들고 대장동을 만들면서 차익을 노린 거예요. 그 차익을 노려서 그걸 정치 자금으로 검은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정치인들의 노릇에 집값, 땅값 거지된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 분에 관해서 허경영 후보의 그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안에 관해서 허경영만의 그 무게, 저울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 좀 주실 거라고 믿는데 여러 차례 대선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셔서 느끼는 다른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걸 느끼시는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대통령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감옥에 넣어야 될 부정축제자에 속하는 이병철 회장을 5.16 혁명 나가면서 일본으로 피했죠. 돌아오는 조건으로 박정희 국가재본 최고의 의장을 만나는 조건으로 귀국했어요. 좋다, 만나게 해주겠다. 당신은 구속하지 않겠다. 다 구속됐어요. 제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마주 앉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병철 회장이 부탁한 게 요겁니다. 대한민국 혁명 왜 했습니까?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감옥에 가 있는 기업인들 다 풀어주세요. 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나라 잘 살게 됩니다. 설사 잘못한 게 있더라도 저들이 있어야 의장님이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 회장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도둑질을 하는 놈이 돈 잘 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은 대학교 교수나 해야지 돈 못 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회장 말이 일리가 있다. 좋아요. 그럼 다 풀어줄 테니까 당신 우리나라 경제 살릴 수 있어요. 그 당신 이거는 경제연합회 회장 해가지고 한번 살려봐요. 이래가 이병철 회장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다 풀려나와요. 다 풀려냈죠. 그래서 경제연합회 초대 회장이 됐죠. 그때는 경제연합회가 아닙니다. 그냥 경제인 정부 경제인회죠. 그래서 그 회장이 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병철 회장과 굉장히 그것이 공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채널이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회장님과 박 대통령이 채널이 열렸지, 뭐 혁명하는 사람 박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을 왜 만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그러한 부동산 정책 하나 해결 못하는 이런 거 재벌들에게 배울 점도 있어요. 재벌들 말을 들어야 돼. 부자는 전부 다 잡아라. 이렇게 지금 좌파 세력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거나 우파 세력들 무조건 부자 편만 들고 노동자들은 필요 없어.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 배당을 주니까 제일 좌파고 또 상속세 폐지, 재산세 폐지 이런 거 주장하니까 최고 우파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로는 이 나라 못 구합니다. 좌파 우파 정권 교체하면 맨날 국회에서 싸워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여소야대 때문에 저리 된 겁니다. 그러나 야당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가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가 아니라 그때보다 따블입니다. 이쪽은 200명이고 저는 100명이에요. 바로 탄핵 들어가면 바로 통과되버려요. 하루면 통과됩니다. 이런 전국에 정권 교체 거기 빠져가 미쳐서 투표 잘못 찍지 말고 돈 받는 거, 실용적인 거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경험 있는 사람, 한국의 재벌을 최초로 만들어낸 허경영, 새마을운동 최초로 건의한 허경영, 그런 사람, 방통대 만들어가지고요 졸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내는 사람, 저 BV벨트 부산에서 저 하브로모스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한민족이 나가서 개발하고, 저 만주 우리가 제일 옛날 우리 국민이 온 저 몽고, 우리의 고향 몽고 쪽으로 우리가 북쪽으로 진출해, 저 바이칼로 우리 진출해. 여기 갇혀가지고 맨날 이제는 남의 후보자 마누라까지 흉을 보고, 이거 얼마나 한심한 작전입니까? 나는 후보자 자신도 욕하지 않습니다. 정책 가지고 논하는 거지. 이것도 그들, 나는 그 사람들이 좋은 부인 하나는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부인 하나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왜 여기 부인들 비방합니까? 그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남의 가정을 파괴합니까? 그거 한 인간의 어머니예요. 부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어머니를 비난합니까?
설사 주부들이 잘잘못할 수 있죠. 후보자의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토론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토론할 때 사사로운 사적인 걸 비난한다거나 가사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허용치 않겠습니다. 정책만 토론합시다. 좀 이런 규정 만들면 안 됩니까?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이거 나라 망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한 아버지의 피를 받은 사람들인데 형수 욕하고 뭐 남의 마누라 욕하고 이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후보자의 아내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통령 난 안 합니다. 그런 대통령 안 해요. 어디까지나 인간 이재명, 인간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토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비난,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 3대권, 국민의 기본, 3대, 우리 국민의 권리, 3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생존과 소유권, 평등권에 침해되는 국민의 5대 권리 중에 자유, 5번째 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이런 자유. 아니, 자기가 무슨 종교를 믿든, 무슨 무당을 가까이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합니까? 나는 이런 불법 천지, 이런 무법 천지의 한국 대통령 선거를 비난합니다.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무슨 정권 교체에 쏙쏙 와가지고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탄핵 정부, 촛불 시위. 그냥 나라도 5년간 여러분은 죽어가는데 코로나에다가 또 촛불 시위에다 전염병을 덮어져. 나중에는 코로나 환자가 50만 명, 100만 명, 그냥 국민 전체가 코로나 환자예요. 알겠죠? 절대 대통령 후보 토론 지금 하는 거 불법입니다. 지금 대통령 토론 기계 좀 문제점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님의 단독 정책 토론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하나 받아봐요. 그럴까요? 끝으로 우리 유튜브 관련돼서 유튜버들께서 질문 제 말을 듣고 네. 궁금한 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질문했어. 저 맨 뒤쪽에 한 분이 계신데 네 마이크 전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현남입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의 살림 사례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권 교체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정책이 국회를 5년간 통과할 리가 없습니다. 국회 통과 가능할까요? 200명이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헛공약 아닙니까? 그러나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바로 대통령 국회 동의 없이 2달간에 여러분한테 1억 줄 수 있죠? 대통령의 헌법 76조 1항에 국회 동의 없이 신속하게 줄 수 있죠? 그러면 1억씩을 쫙 주고 나면은 150만 원 주는 거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허경영은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들한테 비례 정치 연대하죠? 그러니까 뭐냐, 연립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명예 부통령, 이재명 명예 부통령, 안철수 명예 부통령, 심상정 명예 부통령 해가지고 그들이 받은 표만큼 표를 없애지 않고 바로 부통령으로서 장관 임명권을 줍니다. 나는 내가 받은 표만큼만 장관 임명하지 내가 권리 행사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잘못된 게 대통령 당선자는 49%로 붙어놓고 51%로 붙은 사람이 49% 붙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그 표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 49%도 정부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떨어진 사람들의 받은 표를 인정해가지고 전 국민의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 국회에 가면은 여야가 연립정부니까 150만 원 받겠습니까? 하면 그들이 줬어. 이러면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런데 10번 20번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 이럴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경제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해서 300명 정신교육대 보낼 수밖에 없다. 청구도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장가 못 가고 고시방에서 늙어 병들어가는 청년들을 방관하고 예면하고 이런 정신이 계속 작태가 될 때는 바로 국가 경제를 살리며 비상기업을 선포하고 바로 300명은 정신교육대 들어가고 다시 100명을 뽑아가지고 무보수 매개직으로 이 내 공약을 착착 진행해 나갔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기서 이제 거의 정리를 하나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키키스타 방송의 홍기동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키키 방송. 키키스타 방송입니다. 키키스타 방송. 예,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오셔서 예. 한동안 방송 인터뷰 하셨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이번에 사전 선거가 또 다시 진행될 예정으로 유튜브에 공병호 TV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예. 지난번 5구 대선 부정선거, 또 국회의원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이러한 등등들이 이번에도 사전 선거를 통해서 또 QR코드에 약 15%에서 27%로 이미 맞춰져 있다라는 이러한 공병호 TV의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사전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께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안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전 투표를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사전 투표 안 해야 되고 우리 투표 감시단들은 교육을 받아서 철저히 투표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함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케이스로 바꿔야 됩니다. 종이 박스를 착착 교착이 좋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알루미늄 케이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번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안 하겠죠. 예, 그래서 3월 달에 하는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부정선거였어요. 3.15 부정선거. 맞죠? 이상스럽게 3월 달에 하는 선거는 위험해요. 3월 9일이죠 또?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3월 달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승만 대통령 선거를 3월 달에 했어요. 그 부정선거가 돼버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은 12월 9일인데 왜 그때는 3월 달에 했느냐? 지금도 3월 9일날 하죠? 이거는 부정선거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적어야 됩니다. 허경영 찍은 사람은 투표용지를 쪽으로 펴놓으면 안 돼요. 한번 팍팍 접어서 꼬개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수 과정에서 한 번도 접어 넣은 적이 없는 허경영 투표가 와르르 나왔다. 가짜예요. 맞죠? 가짜 투표용지로 바꾼 거야. 내 투표용지는 싹 지워버리고 가짜 투표용지 색을 갖다 집어넣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 되고 나면 대통령이 선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투표함 보전 신청을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을 뜯을 거 아닙니까? 판사가 딱 어느 지역을 딱 뜯어보니까 허경영 표가 전부 직선으로 펴져 있어. 접은 자국이 하나도 없어. 가짜 표죠? 알겠죠? 접은 표가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쌓여 있어. 그거 가짜죠? 아주 숫자 세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숫자 맞춘 거죠? 그래서 가짜 투표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니까 우편 투표하자고 할지도 몰라요. 우편 투표는 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들은 못 가니까 우편 투표 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숫자가 적은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기관을 무조건 정부 없이 매도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가능하지 말고 투표 당일날 투표할 때 용지를 접어서 넣어야 된다.
접은 다음에 손으로 싹 비벼가지고 그 자국이 남도록 투표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접어 넣어야 됩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꼬개 옛날에 할머니들이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여기 치마 밑에서 돈 나오죠? 그때 꼬개져 있어 안 꼬개져 있어? 그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살립니다. 그렇게 딱 넣는데 만약에 내 표가 수상합니다. 내가 한번 밝혀주세요. 선관위에 개표 신청하죠? 재검표 할 때 접은 표가 하나도 없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 뒤집은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돼요. 절대 접지 않은 표가 나왔다.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네, 시간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질문 받지 못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포토타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후보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힘찬 V에 사인하나 혹은 또 취하고 싶은 포즈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의자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진행 중에서요. 자, 이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힘찬 박수를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힘차게 환호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정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곳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함께 기대가 될 수 있는 허경영 후보에 대한 오늘 초청 토론회,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속을 했는데요. 오늘 모처럼에 정치사상 이렇게 보기 드물게 이 토론회가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 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이 될 수도 있음을 느끼는 그런 현장입니다. 참여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실 때는 꼭 출입구에서 경찰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허경영 후보 힘찬 박수를 모아주십시오. 뒤로 좀 물러가. 오늘 현장에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명찰 꼭 반납해 주세요. 한국기록원 원장님 여기 접수대로 좀 와주세요. 아니야, 지금 방금 나갔어. 내가 현장에 있어.
마이크 하나 쓰는데. 치우고 2보 뒤로 갑니다. 2보 뒤로. 2보 뒤로. 마이크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정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거 좀 같이 찍어주세요. 이런 공중파는요, 일정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서로 빠진 언론을 싹 쓸어버리고요. 우리 1인 유튜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언론에 이제 투명하고 맑게 우리가 제대로 국민들께 SBS 이제 교대 양당과 손잡고 땀을 치는 이런 여론조사와 TV 보도 이런 데서 실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가 정책과 후보님의 자질을 보고 허경영 대회로 저기 1번만 저 뒤로 좀 부탁드립니다. 1번만 뒤로. 카메라 각도에 민감하니까 1번만 좀 뒤로. 첫 번째 이터리스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플랜미가 내 착장 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두 착장만 하고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거 해주세요. 자, 조금만 좀 뒤로 좀 부탁드립니다. 요쪽 이제 한국 프레스센터 여론조사 과정이 안 된 그게 공중파들에게 유튜브 언론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열었습니다. 오늘은 120 요번에 개인 유튜브 채널이 오셨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1200 이렇게 3300까지 그런 진짜 유튜버가 나와야 합니다. 네, 3000 유튜브가 나와서 우리 거북성을 완성하면요 언론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언론들을 개혁할 수 있다고요. 네. 교대 양당과 유착해서 썩어 빠진 언론들 나라 살리고 국민 살리겠다는 후보를 죽이고 지금 조장하고요. 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제